빠졌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매도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게 오늘 최근의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 노랑봉투법 이런 것들이 어쨌든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이슈인 게 분명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에서는 가장 고점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3,200대가 오면은 현금 비중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동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표님 모시고 현재 이 증시 상황 점검해보고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텐데,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의 폭탄 매도세로 증시가 한 차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8,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매월 위기설이죠. 네. 사실 몇 달 전에는 4월 달쯤에는 2천 깨진다고 또 위기설이었다가 4월 9일부터 바닥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넉 달 동안 거의 한 1000포인트 올랐거든요. 맞아요. 3200대 되니까 이제 위쪽을 바라보시면서 3500이나 4000이 안 가면 이제 위기인 거예요. 가야 되는데. 당장이라도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죠. 네. 굉장히 그랬는데, 이게 이제 7월 말에서 8월 중순 정도까지 우리가 오면서, 특히 8월 달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7월 한 달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 6조 정도 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달 들어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8월 1일 날 첫날 코스피가 12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실 저도 약간 이걸 믿을까 말까 하지만 그 달에 첫날 움직임이 사실 그 달을 거의 좌우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 4월 달부터 7월까지는 그 월 초에도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월이 바뀌자마자 8월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절대 수량이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매도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게 오늘 최근의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안 된다. 개인들 위주로 계속 하는 그림들만 나오게 되면 이게 지수가 뻗어나가긴 상당히 좀 힘든 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 시장이 지난 4월 달에서 말씀드린 대로 넉 달 동안 글로벌 1등이다 할 정도로 세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00포인트쯤 오르면 사실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만한 상황인데, 공교롭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라든가 대만 이런 데가 또 신고가 내고 이러니까 요즘 이제 맨날 얘기들 하시는 게 또 우리나라장만 또 왜 안 가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본 롱이고 한국 숏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보니까. 네. 적어도 제 생각에는 8, 9월 위기설 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매도세도 사실 절대 금액 싸움은 크진 않습니다. 1일부터 한 20일까지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매도 금액 한 6천억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한 6조 산 거에 대비해서는 큰 매도 수량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대내적인 변수들 한 대여섯 가지들 나열을 쭉 하다 보면, 제가 자료화면 혹시 보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나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변수랑 내부 변수로 나눠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으로 시작된 관세 전쟁의 여파도 끝나지 않았고, 또 우크라이나 협상 문제도 아직까지 좀 완료되지는 않았고, 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나온 건 사실 지난 2년 동안 장이 좀 조정받을 때 늘 나왔던 이슈인데, AI 버블 이 얘기가 또 AI를 지금 끌고 가는 그 본인의 입에, 샘 얼트먼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 그것들이 좀 주목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가 된 데다가 우리나라만의 고유 변수가 또 있죠. 네. 양도세라든가 교육세 이슈도 있고, 또 노랑봉투법 이런 것들이 어쨌든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이슈인 게 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본질은 2분기 어닝 시즌이 얼마 전에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삼성전자도 물론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 하나였습니다만 의외로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올라가는 비율 자체가 많이 감소됐거나 축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아무래도 미국도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기다 말이
않아도 어쨌든 경기 침체 쪽의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상황이라서 하반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도 최근에 조정의 한 가지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세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자면은 네. 대주주 요건 강화, 그다음에 기대 못 미치는 분리과세 혜택, 여기에다가 노란 봉투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 뭐 탄력을 좀 둔화시키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약간 불확실성을 좀 가중시킨다. 뭐 이러면서 뭐 해외 IB들이 최근에 뭐 방한해 가지고 약간 뭐 얘기하는 것도 좀 있고.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뭐 저는 그 한마디로 요즘 얘기 나오는 거 쭉 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 배를 왜 자꾸 가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우리 시장만 안 놀랐다, 내내 빠졌다 이런 시장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고유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뭐 심지어는 동남아의 어떤 증시보다도 훨씬 못한 밸류를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4월부터 시작된 뭐 새 정부의 기대감이든 어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쭉쭉 올라가면서 신이 좀 나는 장세가 연출이 되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과실을 따먹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일각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국회와 저기 청와대와 모든 관리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설익은 법안들 가지고서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저는 뭐 대표적으로 물론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가 물론 있죠. 근데 얘기할 때 이거를 뭐 선진국 수준으로 맞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흔히 말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있는 뭐 암참이라든가 그 유럽, EU 상위 같은 데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진국에 관련된 어떤 수준의 레벨로 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법이 잘 만들어진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대주주 그 과세 관련해서 50억의 현재 수준을 10억으로 낮춘다고 하는 이제 기재부 쪽에 원래 방침이 뭐 철회된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계속 시장의 간보기 지금 뭐 총리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발언들은 전부 다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제풀에 그냥 주저앉는 그런 장을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장이 지금 막 폭죽을 터뜨려서 세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시간을 좀 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수준까지 좀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교육세 이슈도 또 증권이라든가 은행 쪽에 0.5% 내고 있는 교육세를 갑자기 2배 내라고 하는 수준까지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해외 글로벌 IB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코스피 5천을 보내겠다는 나라가 왜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갑자기 바꿨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몰려와서 기재부나 아니면은 금융당국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진짜 이렇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슈가 뭐 단기간에 노이즈로 그칠 것인지 뭐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뭐 일각에서는 1980년대 3조 호황 직전과 유사하다. 즉 이번 조정 후에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수 있다. 뭐 예전처럼 뭐 코스피 4천 가능하다, 5천 가능하다 그런 뭐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그 지수가 고점을 찍은 게 3,288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제 최고점이 2021년도 6월 25일 날 3,316을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아주 초근접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100여 포인트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80년대에 있었던 그 3저 유가도 낮고 뭐 금리도 낮고 이런 현상들과 뭐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변수 자체가 낮은 밸류인 건 맞긴 맞는데 지금은 그때랑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가 한두 가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GDP의 성장률 자체가 좀 다르죠. 그때는 3년 동안 그 3저 현상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연 단위로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씩 증시가 올랐었거든요. 1년마다. 근데 그때 GDP 성장률이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80년대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한창 이제 경제를 꽃피우던 시기랑 맞물렸기 때문에 이제 고속성장 수치 자체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유가라든가 금리라든가 달러가 약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1%대 성장 정도에서 지금 이게 약달러가 되고 뭐 유가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갑자기 성장률이 확 붙느냐. 제가 아까 이제 실적 갖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김경훈 씨 사실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미국의 이런 관세가 결국은 리쇼어링 효과를 만들면서 미국으로 뭔가 좀 생산 기지를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다 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3,500억 불 정도의 엄청난 돈을 어쨌든 모아가지고서 뭐 미국 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생산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과연 얼마나 앞으로 더 작동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결국 우리나라 성장을 못하는 가운데서 지수만 올라간다던가 이런 게 그냥 정책적인 거 그냥 뭐 상법을 고쳐주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해주면서 엊그젠가 원래 이제 그 세율도 원래 종합과세하면 45%가 최고인데 35를 최고로 해서 했지만 이게 이제 부족하다 이러니까 어떤 의원이 25를 최고 세율로 해가지고 발의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면 아마 잠깐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맹점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는 그 고배당 기업이 현재 기준으로는 한 4, 50개밖에 안 돼요. 아직도 2,500개 중에 한 2,400여 개 정도는 배당이 나와도 너는 고배당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떨어지고 하니까 배당 분리과세를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빨리 고배당 기업화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고 한마디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업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들만의 외침일 수도 있지만 기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엇을 도대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주주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밸류업의 어떤 기본적인 밑받침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단계 아니냐. 그냥 우리가 지난 한 4개월여 동안 새 정부가 뭔가 되게 하려고 해서 상법을 통해서 뭐 이사의 그 주주를 향한 의무 강화라든가 이런 것도 한 거가 보여주는 바가 있긴 한데 그거 자체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 이상으로 모멘텀이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분명히 3절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뭐 슈팅이 나오는 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성장의 이면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이게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수는 지금 훌륭하게 많이 그래도 올라온 단계인데 여기서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통과돼서 일본처럼 한번 반응이 나오든지 뭐 그랬으면 신고가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다음번 이제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전략적으로 내림으로써 한번 기대 유동성 효과가 한번 생겼을 때 한번 슈팅이 나오면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에서는 가장 고점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 약간 차익 실현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럼. 사실 이번에 저는 그 3,000을 넘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3,200대가 오면은 현금 비중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시장이 지금 3,300은 못 찍고 200만 가면 알아서 또 무너지고 이런 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좀 비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만한 게 이미 끝난 얘기지만 일본이 그 미국하고 관세 협상 끝났을 때 일본 시장이 한 4% 움직였거든요. 네네. 그날. 그것과 유사한 흐름이 나왔으면 우리가 한번 신고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실기를 좀 한 거가 좀 아쉽고요.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열리는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뭐가 작동이 되게 되면 그런 모멘텀이 살짝 생기거나 아니면 9월 중순에 미국의 FOMC에서 뭐 지금이 확률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내리게 되면 좀 우리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차익을 좀 실현하거나 약간 현금 비중을 최소 이상으로 좀 만드는 시기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얘기 좀만 더 해보자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침체 우려 거기에다가 상호 관세로 인해서도 물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그런 부정적인 이펙트가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예 그 9월 이후로 한 뭐 연말이나 연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뭐 소송까지 건다고 막 압박을 하면서 금리는 막 내리라고 하는데 이제 파월 뭐 의장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의원들이 지금 계속 친트럼프계로 바뀌고 있어요. 막 잘리고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돼서 표로는 이길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팅이 가능한 사람이 17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이미 2명의 반란표가 나왔는데 연준 역사상 뭘 결정하는데 만장일치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달 7월 달에 2명이 금리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소수 의견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파장이 있었던 것 같고 뭐 9월 달에 열리는 거에선 아무래도 그 사이에 또 교체되는 인원이나 친트럼프계로 변절이라고 할까? 뭐 좀 성향이 바뀐 사람들까지 해서 보면 지금 페드워치에서 아마 오늘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한 80% 초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PPI 나오기 전까지는 100에다가 B컷까지도 한 0.5 정도 확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PPI 나오고 나서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린다 쪽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80% 초반까지 지금 그래도 80%니까 확률상으로 보면 내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만약 시장이 내릴 거야라고 다 생각했는데 파월이 뭐 우겨갖고서 이번에 절대 못 내려 이렇게 만약 9월 중순에 결정해버리면 시장이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진짜 내려야 되는데 이번이야말로 기회를 놓쳤어. 아니면 그때 동결해버리면 아마 트럼프는 내년 5월에 끝나는 사람이지만 소송을 걸어서라도 아마 뭐 자격정지 시키든 진짜 억지로라도 뭐 내쫓든 그렇게 아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이 안 좋겠네. 약간 파국 비슷하죠. 최근에 조금 감도가 떨어지긴 했어도 트럼프가 지금 간보기식으로 파월 해임 얘기를 몇 번쯤 올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마다 금융시장이 한 번씩 경기를 일으키니까 안 할게 바로 이제 말을 바꾸긴 했는데 그게 근데 여러 번 계속되니까 시장이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뭐 나가도 이제 어차피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5월까지 보장이 될지 아니면 뭐 연말쯤 돼갖고서 몇 달 정말 놔두는 것도 싫어 이러고서 자를지 뭐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